지금 전 세계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동맹을 깨뜨리며 미국은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72시간 안에 13조 원을 지불하라. 그렇지 않으면 동맹은 끝이다. 백악관이 내린 이 냉혹한 최후 통첩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신뢰의 끈을 끊어내는 잔혹한 선언이었죠. 세계 각국의 언론은 한국의 굴복을 생중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주한미군, 즉시 철수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내민 것은 항복문서가 아닌 정체불명의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그 서류가 공개되자마자 백악관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미국 국가경제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우린 한국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어. 그들이 가진 것은 핵무기보다 강력했다. 돈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던 제국이 오히려 목줄을 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그 한 장의 송장, 그 안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총성이 없는 경제전쟁. 저는 이선 헤이즈, 20년간 국제경제를 취재해온 기자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 치밀하고 계산된 공격은 처음이었죠. 인재 유출을 막는 비자, 장벽 산업을 겨냥한 관세 폭탄, 자본의 흐름을 교묘히 조여오는 압박. 세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미 모든 전선에서 무너졌다고 단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던져진 13조 원 방위비 증액 요구는 숨통을 완전히 끊기 위한 결정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산에 없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엔 절대적인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보호 아래에서 70년 동안 번영을 누려왔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다. 그 목소리는 승리를 확신한 사냥꾼의 것이었습니다. 72시간 안에 방위비 13조 원 증액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미 상호방 위조약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기자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동맹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트럼프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배신? 우리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퍼준 게 배신이라면 그건 배신일 수도 있겠지. 한국은 우리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백악관 무역고문 빅터손이 기자들을 향해 당당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완벽한 전략을 실행해왔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를 3배로 인상해 한국의 핵심 인재 유출을 막았고 반도체와 철강에 40%의 관세를 부과해 주력 산업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3,500억 달러 규모의 선투자까지 강요했죠.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번 13조 원 요구는 단순한 확인 사살에 불과하죠.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72시간의 굴복이라는 제목을 달고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반응이 전혀 예상과 달랐던 겁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아닌 묘한 평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세계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청와대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변인은 매일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죠. 관련 부처들과 협의 중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패배한 나라 특유의 초조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했어요. 빅터손은 점점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나? 게임은 이미 끝났는데.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의 침묵은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 폭풍이 닥치기 직전의 고요함 같았죠. 불안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동요가 퍼졌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미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텐데 한국은 꿈쩍도 하지 않았거든요. 국무장관이 트럼프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분석한 모든 데이터는 한국의 완전한 패배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저토록 침착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제가 보지 못한 변수가 존재하는 걸까요? 72시간이 지나 마침내 백악관에 도착한 것은 예상했던 항복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낡고 평범한 갈색 서류 봉투 하나였죠. 담당자가 봉투를 열어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죠? 받는 이는 미합 중국 국방부, 보내는 이는 대한민국 부산항.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항복 문서가 아니라 송장이었습니다. 송장이라니?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모든 계산과 예측을 뒤엎는 전혀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겁니다. 부산항.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는 걸까?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3년간의 데이터를 다시 꺼내 검토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치밀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생명줄을 하나씩 끊어가며 마지막에는 안보라는 최후의 카드로 숨통을 죄려 했죠. 보호받고 싶다면 모든 것을 내놔라. 이것보다 명확한 압박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72시간이라는 시한도 절묘했습니다.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은 채 즉각적인 굴복을 강요하는 계산된 시간표였죠. 한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항복뿐이라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산항 송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분석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미지의 변수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협상장으로 향했습니다. 전 세계 10억 명이 지켜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CNN, BBC, 알자지라까지 모든 글로벌 미디어가 생중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 특파원 자격으로 이 굴욕적인 항복의 순간을 기록하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협상장은 서울 신라호텔 다이아몬드 홀. 입구부터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미 시크릿 서비스 요원들과 한국 경호원들이 복도마다 배치돼 있었고 기자들만 200명이 넘게 몰려 있었습니다. 모두들 한나라가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하러 온 것이었죠. 오후 2시 정각 미국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빅터 손, 백악관 선임 무역고문을 필두로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상무부에서 파견된 20여 명의 정예 요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190cm가 넘는 장신의 빅터 손은 회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는 보좌관들은 두꺼운 서류 가방과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패전국의 항복을 받으러 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기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일방적 시해의 동맹은 오늘로 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옆에 있던 경제고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공정한 파트너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들의 표정엔 승자의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준비해왔습니다. 한국이 지난 70년간 어떤 안보 혜택을 받아왔는지 그 가치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측 수석 경제고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곧이어 국방부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덧붙였죠. 13조 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상호 책임에서 출발합니다. 협상장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팽팽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5개의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각종 그래프와 수치를 띄워 놓았고 테이블 위엔 수십 권의 두꺼운 자료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완벽한 준비, 완벽한 자신감이었죠. 전 세계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실시간 채팅창에는 이미 조롱과 단정이 넘쳐났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이제 항복 문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겠네. 70년 무임승차의 종말이다. 세계 여론이 이미 한국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후 2시 15분 협상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강지훈, 그리고 KAIST 국가전략데이터연구소장 박시우. 두 사람 모두 가방 하나만 들고 완전히 빈손으로 입장했습니다. 이게 뭐죠? 농담입니까? 옆자리에 있던 CNN 기자가 중얼거렸고 로이터 기자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항복 선언을 들으러 온 거잖아. 하지만 진짜 이상한 건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패배를 앞둔 나라의 대표에게서 느껴질 법한 초조함도 불안도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강지훈 국장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깊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호랑이처럼요. 그녀가 의자에 앉으며 빅터 손을 바라보는 시선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그의 머리 너머로 백악관의 심장부를 꿰뚫어 보는 듯했죠. 전혀 위축되지 않은 태도였습니다. 박시우 박사는 더욱 신비로웠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고 감정의 결이 전혀 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미묘한 번뜩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신과 자신감의 빛이었죠. 빅터 손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이게 전부입니까? 이런 중대한 협상에 고작 2명이라니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 대신 미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지훈 국장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다 왔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협상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국 측 보좌관들이 서로 눈치를 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아니면 완전히 체념했나? 그러나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의 반응도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이상한데 왜 저렇게 당당하지? 혹시 비밀 카드가 있는 건가? 조롱으로 가득하던 댓글들은 어느새 당혹감 섞인 궁금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분석한 모든 데이터는 한국의 완전한 패배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런데 저 차분한 눈빛과 고요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내가 놓친 변수가 정말 존재하는 걸까? 그때 박시우 박사가 천천히 노트북 가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국 측이 준비한 산더미 같은 자료와 대조되는 단 하나의 노트북. 이 작은 물건이 어쩐지 훨씬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빅터 손이 억지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엔 이미 처음의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강지훈 국장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박시우 박사를 향해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협상장은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뒤덮였습니다. 누가 이 싸움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0여 명으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은 압도적인 숫자와 준비로 협상장을 장악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누가 진짜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공기는 팽팽했지만 그 중심에는 묘한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사냥터 같았죠. 그런데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노리고 있는 걸까요? 빅터 손이 리모컨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그의 목소리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곧 대형 스크린의 숫자 하나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300조 원. 협상장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안보의 청구서입니다. 빅터 손이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주한미군의 자산 목록이 세세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24대, 패트리언 미사일 시스템 48기, 아파치 헬기 36대, 하나하나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국방부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F-35 1대의 가격은 1,500억 원입니다. 패트리언 미사일 시스템은 한 기당 45억 원이죠. 이 모든 첨단 무기들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부심과 오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이번엔 주한미군의 연간 유지비가 표시됐습니다. 28,000명의 주한미군이 받는 급여, 주거비, 기지 운영비, 그리고 훈련비까지 모든 항목이 꼼꼼히 정리돼 있었죠. 연간 87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2조 원입니다. 빅터 손이 드라마틱하게 발표했습니다. 이어 그는 세 번째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미국이 한국에 투입한 안보 비용은 총 2,100조 원. 이제 그 일부라도 분담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협상장 안에 미국 대표단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으로 스크린의 과거 한국 전쟁에서부터 현재까지 미군 전력 투입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위해 37,000명의 젊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희생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협상장 분위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압도적이다. 한국이 이걸 어떻게 반박하겠어? 숫자 앞에선 말문이 막히지. 실시간 채팅창은 미국을 지지하는 메시지로 뒤덮였습니다. 저 역시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300조 원이라는 숫자. 그건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자존심을 누르는 압박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연간 국방 예산은 약 55조 원, 그런데 미국이 제공했다는 안보 비용은 그 5배가 넘는 300조 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그 숫자 앞에서 어떤 말도 힘을 잃을 것 같았어요. 그때 빅터 손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13조 원 증액 요구는 우리가 제공하는 안보 가치의 고작 4%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가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숫자, 근거, 논조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협상장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강지훈 국장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빅터, 그 청구서를 논하기 전에 저희가 보낸 송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순간 협상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고 빅터 손의 얼굴에 잠시 혼란이 스쳤습니다. 송장이라고요? 무슨 송장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엔 처음으로 동요가 묻어났습니다. 강지훈 국장이 고개를 돌려 박시우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신호를 읽은 박시우 박사가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몇 번의 키보드 소리가 울리자 협상장의 대형 스크린들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BBC 기자가 놀란 듯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죠? 스크린에는 부산항의 24시간 인공지능 관제 시스템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실시간으로 이동하며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그 장면은 마치 숨쉬는 생명체를 보는 듯 했습니다. 박시우 박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부산항의 AI 관제 시스템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군 보급망을 최적화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미군 보급선이 부산을 경유할 경우 평균 대기 시간이 기존 72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협상장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연료비 절감액은 연간 3조 원, 인건비 절약은 2조 원, 장비 마모 비용 절감은 1조 원입니다. 빅터 손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만 서비스 아닙니까? 안보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죠. 그의 말투엔 이미 확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시우 박사가 세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물류 효율성 개선으로 인해 태평양 함대의 작전 반경이 30%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곧 중국 견제력의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분석은 냉정했고 숫자는 그 어떤 반박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화면에 결정적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90조 원. 협상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국방부가 절감한 총비용입니다. 박시우 박사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강지훈 국장이 그를 이어 마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위비를 내는 수혜국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방비를 절감시켜주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그 한마디에 협상장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한 겁니까?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박시우 박사의 화면 한쪽에는 미국 국방부 공식 자료 출처가 또렷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계산식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사실을. 빅터 손이 재빨리 자세를 고쳐 앉으며 억지로 반박했습니다. 그건 상호 이익을 위한 단순한 협력이었습니다. 안보 제공과는 별개의 문제죠. 그러나 그의 말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의 끝이 떨렸고 논리의 중심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강지훈 국장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터 우리의 기여분도 별도로 청구해야겠네요. 그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90조 원에서 여러분이 요구한 13조 원을 빼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결국 미국이 우리에게 77조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군요. 순식간에 협상장이 술렁였습니다. 스크린 밖에 전 세계 채팅창이 폭발하듯 반응했습니다. 완전 반전이다. 프레임이 뒤집혔어. 이건 상상도 못했다. 조롱과 비난으로 가득하던 댓글들이 순식간에 찬사와 감탄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안보 비용을 내라는 미국의 공격을 우리가 너희의 비용을 줄여줬으니 그 가치를 인정하라는 역청구서로 되받아친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의 판 자체를 완전히 새로 짠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었죠. 빅터 손의 얼굴에서 혈색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수개월 동안 준비한 모든 논리와 자료가 한순간에 무력화된 겁니다. 이제 누가 누구에게 돈을 내야 하는지조차 모호해졌어요. 하지만 빅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깊게 숨을 고른 뒤 그는 억눌린 표정으로 다시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계산도 가능하겠죠.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을 놓치고 계십니다. 그가 리모컨을 조작하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거대한 한국의 산업 지도가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빅터 손의 목소리에 미묘한 위협이 기운이 섞였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북한의 위협, 중국의 압박, 일본과의 갈등. 한국 경제가 입을 피해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순간 화면에 붉은 숫자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500조 원. 이게 바로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입니다. 빅터 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보 불안으로 인한 투자 중단, 자본 유출, 환율 폭등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죠. 미국 측 경제 고문이 말을 받았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군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가능했습니다. 그 우산이 사라지면 당신들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자명합니다. 미국 대표단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고 스크린엔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50% 하락, 현대자동차 30% 급락, 코스피 천선 붕괴. 빅터 손이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발표만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협상장 분위기가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빅터 손의 반격은 날카로웠고 논리도 견고했습니다. 90조 원 절감? 훌륭합니다.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500조 원 손실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죠. 그의 입가에 다시 승자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미국이 한 수 위지. 한국이 저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안보는 결국 돈보다 중요하지. 분위기는 다시 미국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표정을 바꾸지 않던 박시우 박사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변화가 유난히 인상적이었죠. 정확한 분석입니다, 빅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두 번째 송장도 확인하시죠. 박시우 박사가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몇 번 움직이자 협상장의 모든 스크린이 순식간에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푸른빛의 지구 전체가 나타났습니다. 부산항에서 시작된 붉은 선들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 서부 해안으로 뻗어갔습니다. 그 선들은 다시 이어져 미국 중서부의 공업지대, 거대한 제조업의 심장부까지 닿고 있었죠. 순간 협상장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붉은 선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러스트 벨트였습니다. 그 순간 협상장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박시우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미국 제조업 공급망의 실체입니다. 지도의 붉은 선들은 점점 굵어지며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선의 시작점은 언제나 부산항이었죠. 부산항이 멈추면 이 모든 연결망이 단절됩니다. 그의 말과 동시에 스크린이 확대되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자동차 빅3 포드, GM, 크라이슬러에 공급되는 핵심 전자 제어 장치의 72%가 부산항을 거쳐갑니다. 화면에 세 기업의 로고가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엔진 제어 모듈, 브레이크 시스템, 변속기 컨트롤러 등
자동차의 심장부라 불리는 부품들이 하나하나 연결선 위에 표시되었죠. 빅터 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무역 관계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더 강력했습니다. 보잉,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방산업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박시우 박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F-35 전투기의 핵심 레이더 부품, 미사일 유도 시스템, 특수합금 부품까지 모두 부산항을 통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만약 부산항 운영이 중단된다면 2주 안에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들이 멈춰 설 겁니다. 지도의 곳곳에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의 정유 공장, 피츠버그의 철강소, 시애틀의 항공기 제조시설까지 모두 연결선 위에서 붉은 불빛을 내며 멈춰섰습니다. 박시우 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폭발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통계가 아닙니다. 미국의 심장부가 부산항의 박동과 함께 뛰고 있다는 뜻입니다. 협상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한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존적일 리가 없는데. 미국 측 참석자들이 낮게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하단에는 미 상무부 및 국토안보부 공식 통계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박시우 박사가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문서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디파트먼트 오브 카머스 미국 상무부의 공식 문서 헤더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확대했습니다. 2021년 수에즈 운하 사태 당시 미 상무장관이 한국 정부에 보낸 긴급 요청서입니다. 스크린 속 문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Please keep BUSAN port fully operational. The U.S. supply CHAIN depends on it. 제발 부산항의 운영을 정상화해달라. 미국의 공급망은 그것에 달려있다. 협상장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빅터 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문서는 분명 기밀이었습니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입수한 거죠? 그러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강지훈 국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여러분의 심장이 멈춥니다. 그 한마디에 협상장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 리스크를 공격했다면 한국은 미국의 경제 심장을 정확히 겨냥해 반격한 것이었습니다. 협상은 더 이상 방위비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건 한 나라의 생존을 다투는 싸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양측 모두 치명적인 카드를 꺼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안보를, 한국은 경제를 쥐고 있었죠. 이 싸움의 끝은 어디로 향할까?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CNN 본사였습니다. 이선, 지금 당장 CNN 라이브를 켜봐. 엄청난 일이 터졌어. 동료 기자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급히 TV를 켰습니다. CNN 앵커가 긴장된 표정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었죠. 지금 저희가 입수한 영상은 어제 열린 미 국방부 비공개 청문회의 녹화 영상입니다. 한 내부 고발자가 제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이 바뀌었고 조명이 어두운 청문회실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별 3개가 번쩍이는 군복을 입은 한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마크 앤더슨 장군. 그리고 그의 입이 천천히 열리려는 순간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 상원 의원이 날카로운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숙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군, 솔직히 말해보시오. 한국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뭡니까? 70년 동안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온 것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엔 오만함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은 순간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앤더슨 장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숨을 고르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원 의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의원님, 그 질문은 본질을 놓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주둔지가 아닙니다. 그가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곳은 베이징의 심장부까지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지정학적 비수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그러자 또 다른 상원 의원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앤더슨 장군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의원님, 한국이 없다면 미 태평양 함대는 눈을 잃는 겁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순간 일본과 괌은 단순한 방어선으로 전락하죠. 우리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진 기지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논리보다 현실적이었습니다. 미군 내부에서조차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장면은 처음이었죠. 다른 의원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앤더슨 장군이 조용히 자료처를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의 둥펑 미사일 기지까지의 거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 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에서는 340km, 일본에서는 1200km입니다. 숫자가 스크린에 커다랗게 표시되자 청문회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압도적인 거리 차이. 그건 곧 전략적 우위의 차이를 의미했습니다. 앤더슨 장군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우리 전투기는 중국 내륙 깊숙이 진입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연료 부족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러자 처음 질문을 던진 상원 의원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말에는 여전히 불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앤더슨 장군이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원님, 정치적 계산과 군사적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울렸습니다. 한국을 포기하는 건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중국에게 넘겨주는 일입니다. 그건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라 역사상 최악의 전략적 자살 행위가 될 겁니다. 청문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앤더슨 장군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그 지역에서 복무했습니다.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고 함께 작전을 수행했죠. 그들의 헌신과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한국군의 전투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만으로는 중국의 군사 팽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입니다. 또 다른 상원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장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앤더슨 장군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앤더슨 장군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수십 년간의 경험이 깃들어 있었죠. 우리의 동맹, 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싸우는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그의 마지막 발언은 청문회장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돈 계산을 하고 계실 때 우리는 피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기지 하나를 잃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CNN 앵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백악관의 대한국 정책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정치인들이 비용을 따질 때 군인들은 피해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앤더슨 장군의 그 한마디는 백악관이 세워온 모든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증언은 한국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중심, 그 심장부에서 직접 흘러나온 진실이었죠. 오만함으로 굳어있던 백악관의 논리는 그날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CNN을 바라보던 저는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현실일까? 화면 속에서는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마크 앤더슨 장군이
상원 의원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장군, 한국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뭡니까? 그 오만한 질문이 반복되었을 때 앤더슨 장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그 질문은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주둔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베이징의 심장부까지 20분이면 도달하는 대체 불가능한 지정학적 비수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30년 복무의 무게와 수천 번의 전장을 버텨온 실전 경험이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치인들이 이익과 손실을 계산할 때 군인들은 오직 국가의 생존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을 포기한다는 건, 앤더슨 장군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중국에 넘겨주는 역사상 최악의 전략적 자살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청문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협상장 문이 열리자 저는 직감했습니다. 승부는 이미 끝났다는 걸. 며칠 전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빅터 손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밑은 퀭했고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국의 대표가 아니라 패배를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이번 협상에서 제기한 모든 요구를 전면 철회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협상장은 숨을 삼켰습니다. 미국의 완전한 항복 선언이었으니까요.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채팅창은 한국의 완벽한 승리라는 문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역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 순간 강지훈 국장이 빅터 손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빅터, 낡은 청구서는 이제 버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이제 미래를 위한 공동투자 계획서를 논의할 시간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승리로 끝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협상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시우 박사가 노트북을 다시 열자 스크린에는 새로운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얼라이언스 5.0 태평양 심장 프로젝트. 그 단어들이 협상장을 채우는 순간 분위기는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긴장감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서부 해안의 거대한 조선소들이 비쳤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 해양 패권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녹슨 크레인과 텅 빈 부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식된 철골 구조물 사이로 바람만이 스산하게 스쳐 지나갔죠. 중국이 세계 조선업을 장악하면서 미국의 해양 패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지훈 국장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빅터 손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의 얼굴엔 여전히 혼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지훈 국장이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자본으로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협상장은 웅성거렸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시애틀, 샌디에이고, 뉴포트 뉴스에 최첨단 조선소를 건설할 것입니다. 총 투자액은 200억 달러입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몰락한 미국 조선업을 한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되살리겠다는 상상조차 못한 역제안이었기 때문이었죠. 빅터 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패배의 절망 속에서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본 듯한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지훈 국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해양 패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미국의 방패가 아니라 함께 검을 벼려낼 동맹이 되겠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지자 협상장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승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패배한 상대를 일으켜 세워 더 큰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이끄는 리더의 품격, 진정한 동맹의 의미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맹의 판을 다시 짜는 설계자가 되어 있었죠. 모든 것이 끝난 뒤 저는 진정한 답을 찾기 위해 부산항으로 향했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그 협상, 그 중심에서 전설의 송장을 보낸 사람이 누구였는지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부산 신항에 도착하자 저는 그 압도적인 규모에 숨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정교한 발레를 추듯 움직이며 화물을 옮기고 수십 척의 거대한 화물선이 질서정연하게 입항과 출항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항만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뛰고 있었죠. 그 거대한 시스템의 중심에는 30년 동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동진 팀장. 작업복 차림의 평범한 50대 중반의 남자. 그러나 그가 바로 세계 최강 미국을 무릎 꿇린 협상의 숨은 주인공이었습니다. 팀장님, 전 세계가 지금 부산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특별할 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30년간 이 항만을 지켜온 대한민국 가장으로서의 깊은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동진 팀장은 저를 관제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 해상 물류를 추적하고 있었고 수많은 데이터가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24시간 지구 반대편의 물류까지 한눈에 관리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전 세계 공급망을 흔들 수 있죠. 그의 목소리에는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팀장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제가 묻자 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3년 전 큰딸 결혼식 날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하루였죠. 그의 목소리에 조용한 아쉬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딸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항만 관제실에서 수천 척의 배가 세계로 향하는 길을 지키고 있었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항만이 단순한 물류의 중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세계 경제의 맥박이라는 사실을 김동진 팀장은 그날을 어제처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딸 결혼식이 오후 2시였어요. 그런데 새벽 4시에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면서 미군 보급선이 긴급히 부산항으로 피항한다는 보고였죠. 그 배에는 일본과 괌 주둔 미군을 위한 의료 물품과 첨단 무기 부품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풍 속에서 그런 거대한 선박을 안전하게 입항시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항만 전체가 마비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배에 실린 물품들이 오키나와 기지의 응급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오늘 딸 결혼식인데 정말 못 오는 거야? 평생 한 번뿐인 날인데 왜 하필 오늘이냐고 말이죠. 솔직히 저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딸의 일로 단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었는데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그가 느꼈을 고통의 무게를 상상했습니다. 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과 국가의 책임 사이에서 그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제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김 팀장의 목소리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 배가 무사히 들어오는 걸 직접 봐야 했거든요. 그래야 제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태풍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초속 40m가 넘는 강풍, 높이 10m의 파도. 그 속에서 그는 12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손에 땀을 쥐고 화면 속 항로를 지켜보며 한 척의 배가 살아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포기하면 저 배에 실린 의료 물품들이 제때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일본에서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되겠지?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12시간 후 그 배가 무사히 입항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결혼식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지 없는 결혼식이 되어버렸죠. 딸아이가 혼자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엔 깊은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딸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는 오늘 우리 가족만 지킨 게 아니라 더 큰 가족들을 지켜낸 거예요. 저는 그런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제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개인의 가장 소중한 순간조차 더 큰 가치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순결한 정신. 팀장님,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의 비밀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비밀이요? 그리고는 천천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람입니다. 이 나라의 진짜 힘은 자리를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죠.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 비밀 무기란 결국 팀장님 같은 분들이었군요. 김동진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창밖의 항만을 바라봤습니다. 이 부산항에만 저 같은 사람이 수천 명 있습니다. 교대 근무를 서는 관제사들, 크레인 조작사들, 보안 요원들, 정비사들까지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몇백만, 아니 몇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비밀 무기는 한 명의 천재 과학자도 한 명의 엘리트 외교관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민족 전체에 새겨진 DNA였습니다. 수천 년의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위기가 닥치면 오히려 잠들어 있던 모든 세포가 깨어나는 놀라운 생명력. 그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평범한 항만 팀장은 국가의 대동맥을 지키는 사령관이 되고 조용한 연구자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전략가로 변하며 차분한 관료는 불굴의 협상가로 변신하는군요. 김동진 팀장은 자신이 한 일을 희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의무이자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죠.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킨 의병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 한국전쟁의 참전용사들, 그리고 IMF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에 나섰던 시민들. 그 모든 정신이 오늘날에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부산항을 떠나며 저는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5천만 명 모두의 이야기.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제 마지막 칼럼을 마음속으로 썼습니다. 나는 숫자를 찾아 한국에 갔다. 그러나 내가 발견한 것은 숫자로는 절대 계산할 수 없는 한민족의 경이로운 DNA였다. 미국은 스프레드시트와 그래프로 한국을 분석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들의 정신력을 수치화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역경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역경을 양분 삼아 더 강해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뜨거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미국의 패배는 단순한 외교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를 넘어선 살아 숨쉬는 거대한 공동체. 그 국민성 앞에 완전히 압도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은 GDP나 군사력 같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동진 팀장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순결한 국민성에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제재나 위협보다 강력한 대한민국의 진짜 비밀무기였습니다. 72시간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적 승리를 넘어 우리가 잊고 있던 진정한 힘의 근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국가의 힘은 GDP나 군사력 같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김동진 팀장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나라를 지키는 평범한 국민들의 위대한 정신에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바꾸어내는 우리 민족의 DNA. 그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대한민국의 진짜 비밀 무기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부심을 일깨워줄 더욱 감동적이고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